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 시작합니다. 네. 자, 역전다방의 4월 이야기 3.1혁명과 임시정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행자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방은입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해야 되는 정부예요. 두 가지 기능. 네, 하나는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부가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데, 외무부는 그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외교적 노력을 되게 집중을 하고요. 네. 일단 내무부와 교통국에서는 임시교통국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국내외를 망라한 어떤 그 연결통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는 연통제로 묶고 만주, 연해주, 미국에는 그 거류민단제를 실시해가지고 동포들에게 이제 정기적인 인구세를 걷고 부정기적으로는 이제 애국금하고 공채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국내 이제 선전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무부 군사 활동도 하는데 군사 주비단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직할 부대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의용단, 그다음에 구국 모험단 같은 그런 비밀 결사들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독립운동 자금도 모집을 하고 의열투쟁도 벌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열투쟁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의열단의 어떤 투쟁.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연통제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연통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무부 산하의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발표하는 법령이라든지 공문 뭐 이런 것들을 국내에 좀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애국공채 발행하고 또 이제 거기서 자금을 또 모아오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비밀 조직이 1919년 9월에 이제 평안남도에서 들통이 났어요. 특파원 유기준이 이제 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특파원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유기준이 이제 평양에서 체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취조를 받다가 유기준은 도망을 쳤지만 연통제 관련한 서류들을 이제 뺏기면서 연통제가 이제 일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1920년에 재판이 네, 재판이 열려서 한복 연통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 재판 과정을 대사 형식으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를 이제 재구성해 봤는데 우리 MC노 네. 일본 재판관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저번에도 제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네. 예. 역할을 좀 아예 그냥 대본을 만들어 갖고 오셨네요. 네. 동랑 연극제 수상자답게. 이분들이 이제 네. 손가락까지 잘라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심을 하면서 독립 활동 운동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결사 단지 재패. 네. 그 단지 손가락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잘랐다는 손가락을 보여라. 정 보겠으면 내려와서 봐라. 그러자 이제 간수들이 이제 막 와갖고 이규철 곁으로 모여들어서 막 이제 막 손을 피게 하려고 그러고 손을 움켜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살기가 법정 안에 가득 찼다고 하는데 네. 자 계속 해볼까요? 네. 끄는 손가락을 항상 보면서 결심을 계속 하자는 것이다.
강도에게 붙잡혀온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다. 간도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실을 진술해라. 빨리! 간도 영사관에서 조사한 일이니 이 재판소에서 물을 필요가 없다. 직쇼! 바가야로! 다 팔아! 지난 일이라 다 잊었다. 바가야로! 그만하시고요. 요시! 이때 이제 통역관도 나타나요. 네. 그래서 통역관이 뭐라 그러냐면 다 팔아. 통역이면 통역이나 하지 왜 나서는가. 직쇼!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친일파가 되어 통역을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체면을 차려서라도 잘 대답해야 하지 않겠소. 체면을 차리라니 내가 이곳에 대접을 받으러 온 줄 아는가?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고 결석 상태에서 판결하겠다. 퇴정을 명하려거든 하라. 직쇼! 네, 이 이규철 씨의 어떤 이 재판장에서 자기네들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뭐 일본 재판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끝까지 당당하게 밝히는 뭐 이런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제 8년의 옥고를 치른 분도 있고 이 총 뭐 8명 정도가 징역을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네. 네? 진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네. 정말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일제는 연통제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통치 기반이 이제 자기네들이 네. 흔들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에서 연통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네. 예. 어찌됐건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네. 조선의 독립 아닙니까? 네. 대한의 독립. 그러면 그 독립운동의 어떤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초기에 임시정부는 그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외교론에 집중을 해요. 외교론.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리 강화 이후에는 독립전쟁론. 직접 이제 독립전쟁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외교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외국의 기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외교로만 강하면 안 되고 독립전쟁하고 섞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서 힘으로 이제 그 승부를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같이 이제 외교론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보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 속된 말로 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말빨이 먹히듯이.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파리 강화회의 회담 그 이후에는 독립전쟁론으로 네네. 포인트가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920년에 상해 임정에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네. 이때 일본이랑 미국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미국하고 그 일본이 중국 산동반도 하고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걸 가지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일본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송을 하거든요. 군대를. 그러는 바람에 소련하고 일본이 소련 영토 안에서 막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전쟁을 하면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시점. 그리고 소련과 일본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가장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이게 막 그 독립전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 1월에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이제 원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쟁부터 먼저 좀 벌어져요. 주전론. 전쟁을 바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갖고 할 것이냐 하는 준비론 이런 싸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이 어떤 주장인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주전론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세력이나 만주에 있는 군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주장을 했던 건데 준비가 완료된다는 그 선언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역량이 막 만들어졌을 때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준비론은 이 의병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준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냥 붙는 족족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전쟁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독립전쟁을 좀 더 준비를 해갖고 군비를 좀 마련하고 군사훈련 좀 더 해가지고 이제 준비된 상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1919년에 3.1혁명으로 네. 국민의 결의가 이렇게 모아졌을 네. 때 네. 힘을 몰아붙였어야지 이걸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독립전쟁의 원년을 1920년에 선포했다는 거는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또 외국에게 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독립전쟁을 할 거라는 걸 알리는 네. 그런 어떤 의미. 예. 사실은 좀 준비론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당장 전투를 치르기엔 지금 생각해봐도 전력이 워낙 딸리니까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논쟁은 사실은 상해에서는 그렇게 논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주에서 결정이 납니다. 만주에. 그래요? 네. 네. 만주에는 1910년대부터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엄청 만들려고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3.1혁명 이후에 만주로 온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독립군 세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군들이 엄청나서 수천 명 정도가 되는 규모의 군사력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 있던 그런 독립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본 국로 군정성, 그다음에 서로 군정성, 네. 대한 독립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부대들이 각각 국내 진공 작전을 벌립니다. 이 부대들은 어떤 논쟁 같은 거 없이 네. 예. 뭐냐면 준비가 돼 싸우려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벌이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1920년 그 한 해에만 그 일본 기록에 적혀 있는 그 국내 침투한 횟수가 1,651회. 예. 그리고 참가 독립군이 4,643명이고 38개 경찰서와 관공서가 습격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의 사망이 9명, 부상이 24명. 그다음 관공리 사망은 훨씬 많은데 그 관료들 사망이 72명. 부상 1명 뭐 이런 식으로. 독립군 사망은 물론 훨씬 더 많지만 이게 일제 추산이죠. 네. 일제 추산이니까 실제는 더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제는 당연히 이제 뭐 토벌하겠다. 그렇죠. 토벌 작전을 펼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이 막 거세지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보내가지고 토벌을 시도하는 거고 그 토벌군이 온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가 봉오동 전투, 그다음 청산리 대첩 이게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네.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논쟁을 계속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근데 제 얘기는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지도부 역할을 해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뭐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없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아. 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 만주의 독립군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상해에 있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실제로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들이 워낙 대규모로 이제 진압을 하러 들어오니까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게 자유시 참변이라고. 자유시 참변. 네네. 이거는 그 독립군들이 여러 개의 독립군으로 나눠져 있다가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갔는데 자유시에 자유시가 지금의 알렉세예프스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보보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세력,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다음 이르크트파 고려공산당 두 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 이 군대의 지휘권을 갖겠다고 싸우다가 러시아 군대를 이르크트크파가 동원을 해가지고 무기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가 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참변이 벌어져서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군끼리 갈등이 빚어져서 독립군과 러시아 군대가 붙어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무장 해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이때 엄청난 피해, 독립군의 피해가 심각했고요. 이 사건 때문에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다고 얘기가 들리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이때 초반에 너무 상처가 커갖고 그런 참변이 벌어졌는데 역시 임시정부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굉장히 커졌죠. 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정부가 이제 그런 최고 지도기관이 돼야 된다 했는데 최고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독립군들도 대부분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세력들도 있고 하니까. 임시정부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는데 임시의정원은 13개도 대표자로 뽑았잖아요. 13개도 대표로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임시의정원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역별로 뽑다 보니 좀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라는 게 너무 그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여러 그런 부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조직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자금은 또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박은식, 원세훈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 14명이 우리 동포의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소집하자. 임시정부를 지금 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걸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은식, 원세훈을 비롯한 14분. 네. 우리 동포에게 고함. 네. 1921년 2월에 말씀하신 거죠? 네. 슬프도다. 최초의 임시정부를 조직할 당시에 소수인의 전횡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널리 모으지 않고 신시대 신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복잡한 계급과 방만한 제도를 두어서 임무를 망라하지 못하였고 당국 제시들은 스스로 서로 알력을 다투어 성심성의로 각 방면의 융화와 사업의 진치를 도모하지 않았다. 이를 갱신하여 근본적 대개혁으로 통일의 제조를 꾀하고 전국의 완전한 조직을 도모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민의일 뿐이니 우리 국민은 이에 노력 분투하지 않을 수 없고 자결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 이에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제창한다. 실망감이 아주 크네요. 네네. 13개도에서 이렇게 뽑았다고는 하지만 널리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 시작부터 어쨌든 약간의 한계는 있었고 그다음에 활동 중에서도 결국 이제 복잡한 계급과 방만한 제도로 인한 알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온 걸 보면 실망감도 컸고 그 당시에 어떤 임시정부의 활동이 약간 좀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때 이제 또 그 인물 사이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이승만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위임 통치를 그 3.1혁명 그 직전 단계에서 위임 통치를 청원을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그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이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북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경파라고 하는 파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북경파에서는 그 임정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반임정 세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승만이 한성정부를 아까 이 전 시간에 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성정부 대통령을 자임했다고 했잖아요. 이 한성정부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굉장히 또 그 외교적인 혼선을 빚게 됐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대한민 국민의 하와이 그 총국에 이제 세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5,000명 그 미주에 있는 한인 10,000명 중에 거의 반 정도 반절되는 재정을 자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구민위원회. 네네네. 그래서 그 재정을 독점하고 있었던 문제, 그것도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안에 자기 비선을 뒀어요. 안영경이나 장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직접 오지 않고 공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서로 막 싸움 붙이고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 막 싸움 붙이고 뭐 이러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열의 원인에 그 한 가운데 중심에 늘 이승만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승만이 돈은 지가 다 챙기고 1915년 무렵에 아마 그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 하와이에 가가지고는 기존 조직을 다 깨부셔요. 그때 원래 박용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곳에 이승만은 항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존 조직을 다 깨부시고 자기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임시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걸 꿰뚫어 봤던 거예요. 단순하게 위인 통치 청원 문제로 인해서 그걸 반대했던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걸 보셨던 거죠. 신채호 선생께서.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악수를 뒀다. 이승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요? 네, 그런 거고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보는 거죠. 네, 우리는 뭐 물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문제가 이승만 세력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동희 쪽에서 이 개혁을 좀 하려고 해요, 사실. 그래갖고 각 부의 차장들이 있잖아요. 아까 차장들은 30대의 젊은 그 2세대 독립운동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 각 부 차장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개조를 하면서 이승만을 퇴진시키고 이제 안창호하고는 연대하고 이래가지고 전국을 좀 정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개혁안을 내요. 그런데 이게 거부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내의 다수 세력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이동희의 개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호파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그 세력들이 뭐냐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해결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동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희는 레닌 자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부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의열단 때 얘기했던 그 레닌 자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오더니 이승만이 또 상해로 이제는 와. 그렇죠. 1920년 12월 달에 상해로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선만 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려고 막 그러고 정부를 바꾸겠다고 국민대표회의 막 소집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이제 자기가 안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12월에 상해로 와가지고 이동희의 정부 개혁안 막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희랑 막 갈등을 빚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5월 달이 되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아무 봉합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딴 사람들만 다 나가게 만들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대표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아까 이동희 처음 나갔잖아요. 김규식, 유동열, 남형우, 그다음에 결국에는 안창호까지. 네, 안창호까지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국민대표회의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임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도산 안창호까지 임정을 탈퇴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임정에는 소수의 임정 옹호파만 남는데 이 임정 옹호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가 있는 거죠. 네. 국민대표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1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겠는데 6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제니까. 네네. 그래갖고 이 상해 임정을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숙박비도 필요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레닌 자금. 아까 말씀드렸다. 레닌 자금이 큰 여기서 역할을 해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이게 그 임시정부를 완전히 해산하고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창조파. 이제 창조파. 창조파. 네, 창조파.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냐면 문제가 되는 일부분만을 좀 고쳐가지고 네. 상해 임정을 개조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개조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창호나 여운형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개조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양측에서 막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또 쪼개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는 결국에 창조파는 새 정부를 구성하겠다 해가지고는 연해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연해주로 갔는데 문제는 소련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이때 소련은 일본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연해주 지역에 그 일본이 대규모 파견군을 보내가지고 그 일부를 막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정부를 만든다고 하니 독립정부를 이게 일본하고 더 사이가 나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1917년에 혁명을 성공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러시아가. 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그다음에 이 연해주 이 부분에 자치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러시아 공산당이 지도하는 정부가 아니고 자치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치 정부는 지금 일본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군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산을 시켜버리려고. 그럼 창조파는 결국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부를 구성을 했으나 소련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대부분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쪼개졌고 창조파는 새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와해됐고 그럼 개조파는 이제 임시정부를 새롭게 개조하자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임시정부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쳤나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딱 해산이 돼버리고 나니까 무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개조파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상해 임시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들을 이제 그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승만. 네, 그래서 권력 내에서 이승만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면 대통령에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의 임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임시헌법에서 그렇죠. 임시헌법에서 그냥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요것만 돼 있고 뭐 임기가 몇 년인지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진짜 운이 좋네요, 정말. 이게 또 처음 하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핵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상해에 있지 않다. 상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직무를 일단 정지를 시켜요.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무총리가 그거를 대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승만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구미위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외교 조직이거든요. 이 외교 조직이 정부 역할도 막 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미위원부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25년 들어서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안을 드디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아주 깊숙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승만이 벌였던 어떤 분열주의적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행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진짜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따로 꼭지를 잡아서 자세히 다뤄도 이승만의 악행을 1박 2일 안에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단은 우리 방 팀장님이 생각하는 인간 이승만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돈의 화신 이명박이 생각나는.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다. MB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곳에 그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을 위해서 네. 공채를 마련하잖아요. 네. 근데 이 독립공채는 사람들이 정말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공채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채 발행을 하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하는데 임시라는 말도 다 없애고 그냥 네. 자기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쓰면서 이거를 돈을 막 팔고 다녀요. 이걸 파는 건 되게 잘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과 돈에 있어서 네.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근데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걸 독립운동하는데 써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독립운동하는데 안 썼습니까? 안 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와이에서 그 국민들이 돈을 네. 모아주면 동포들이 돈을 모아주면 이거를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계속 이승만 대통령한테 송금 좀 해달라. 네, 송금을 해달라고 보내요. 네. 그러면 정말 안 보내다가 또 조금 찔끔. 네. 그리고 또 찔끔 이런 식으로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사탕수수밭에서 막 20시간 가까이 노동하면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돈을 어떻게든 조국이 독립만 되면 나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임금이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어쨌든 근근히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승만한테 전하고 모아주고 하면은 꿀꺽 이런.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뭔가. 그게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날 때 독립군들이 그 강을 사이에 두고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막 총을 앞에서 막 쏘니까 강으로 막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강으로 들어가면서 총을 이렇게 들고 갔대요. 그렇지. 총이 젖으면 안 되니까. 이건 동포들이 정말 어렵게 모아준 돈으로 산 총인데 이걸 내가 죽을지언정 요걸 적실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요걸 다 손에 들고 이렇게 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익사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도 있는데 이승만은 어디 가나 자기를 계속 대통령이라고 막 얘기하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온갖 돈만 꼴깍. MB하고 딱 이미지가 겹치네요. 네, 뭐 10분의 1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모르겠네. 난영난제네. 네. 네. 사실 인간 이승만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이렇게 보시면 네, 또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0년 전쟁. 그렇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인간이 분열주의자고 진짜 사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국내외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승만이. 특히 이제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한 것도 그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워낙 시기가 짧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편지 써서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석사 왜 우리 보통 하는데 석사도 2년, 박사 3년 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들이거든요. 그게 논문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그 이후에 논문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해서 그 논문이 통과돼야 박사가 되는 건데 이분이 석박사를 받는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학교 재단과 어떤 특별한 그런 고려가 있지 않고서는 박사까지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 이승만 추종 세력은 그렇게 얘기하죠. 천재여서.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불분명한 그러니까 과정이 불분명한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해서 그 박사라는 타이틀이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데 결정적 또 기여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네. 개신교 세력의 지지. 네네. 네. 그게 있었고. 박사학위.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민회에서 이제 하와이 지방총회라고 하는 것의 실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
여기에 이제 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원래 있었던 박용만 세력과 권력 투쟁을 하는데 그 권력 투쟁 과정도 상당히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네, 지저분합니다. 네, 그건 100년 전쟁 우리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시 정부의 이제 주류 세력이었던 기호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지를 하는데 대개 이 기호파들이 그 기독교 세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이승만을 좀 지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기호파는 출신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한 그런 명칭인가요? 그렇죠. 경기도, 서울, 경기도, 충청도까지를 기호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파라고 하는 건 조선 시대에 그 기호학파.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해서 이제 안창호 세력을 서북파라고 하는데 서북파 세력들은 평안도 세력이거든요. 이분들은 조선 그 시기에 굉장히 뭐냐면 그 지역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차별을 받았는데 초기에 이제 기독교를 얼른 받아들이면서 그 신교육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로 거듭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흥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흥 세력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기호 세력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기호파 세력이 이승만을 지지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또 여기에 이씨라는 것 때문에 전주 이씨. 네네. 전주 이씨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 전주 그 왕족의 후손인 것처럼 하고 왕족인 건 맞습니까? 아니죠. 멀죠. 아주 멀죠. 멀어도 아주 멀고요. 그런데도 이제 마치 그걸 전주 이씨를 강조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성 서울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으로도 좀 맞아 떨어지니까 이 사람을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못 보고 결국 다 껍데기에 혹한 거거든요. 그렇죠. 개신교 세력이라는 거 지지받고 박사학위 그리고 추접스러운 그 암투에서 결국에는 실권을 장악했다는 거. 네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타이틀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주류였던 기호 그쪽이다. 그리고 한성 출신이다.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타이틀 보고 혹해갖고 그 당시에도 좀 그래서 이승만에게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승만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안재홍 같은 분들은 나중에 그 직접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하고 결별을 하거든요. 해방 후에.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러니까 막 그 안재홍 같은 분들도 이승만을 막 지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잘생겼잖아요. 또 외모가. 네, 잘생겼죠. 젊은 시절 보면 그래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기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요새 많이 외로우시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감형으로 어찌됐건 생겼으니까 그런 외모도 일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실 정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혹했다. 이미지에 혹했다가 많은 사람이 실망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긴 하는데 위험해 이 자식아.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타이틀과 또 어떤 게 결합돼서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런 타이틀과 이제 뭐냐면 우연의 요소, 아까 얘기했던 운. 그렇죠. 운도 따르는 거죠. 뭐냐면은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신한민국정부안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걸 합치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또 기호파가 개입을 하고 이렇다 보니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떠오르게 되는 뭐 그런 운 좋은 과정.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임정은 그 재정 문제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 거기서는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또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 탄핵 2번 당한 인간이지 인간은.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해방 4.19도 이제 하야.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탄핵이라기보다 하야죠. 어쨌든 저는 끌어내는 거죠. 민중이. 두 번. 네. 2번. 네. 자, 그래서 결국 1925년 3월 21일에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 뒤에 박근혜 탄핵 그 판결문이 낭독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여성이었잖아요. 네. 방 팀장님이 그때의 어떤 기분으로
한번 이렇게 탄핵 심판서 준엄하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승만 대통령 탄핵 심판서.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멋대로 이탈한 지 언 5년에 원양 1루에 편재하여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망한 사실을 멋대로 만들어 반포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정부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개통 운운함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호하기 어려울 뿐더러 순국 재현에 명목치 못할 바요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먼 바다 한 구석에 있으면서 잘 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양 1루. 네. 네. 그래서 순국 재현의 명목. 그러니까 편안히 눈을 감는다. 그러니까 순국재현이 계속 대통령을 하면 순국재현이 편안히 눈을 못 감는다. 네. 막말로 조상 뵐 낯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죄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예? 외교 빙자 직무지 이탈, 예. 그다음에 난국 수습의 노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 네. 정부의 위신을 완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다니고 민심을 분산시킬 뿐더러 행정을 저해하고 심지어 국고 수입을 방해했으며 의정원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결정, 공결을 부인했으며 정부도 부인하고 그리고서는 한성정부 대통령만 자임하면서 삥 뜯고 다녔다. 네,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한성정부. 여기서 탄핵 당해도 또 나는 한성정부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고 댕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부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탄핵뿐만 아니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30년 형에. 네. 25년으로. 그럴까요?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런 탄핵 이후에 임시정부는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게 되는 건가요? 네, 대통령제를 폐지를 하고 3년 임기의 국무령제를 채택합니다. 이제 임기를 못 박았어요. 3년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실수했던 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표회의. 네. 그 국민대표회의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갖고 처음 한 회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의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정상화하려면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20년대 중반부터 유일당 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민족 유일당 운동.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임시정부는 어떻습니까? 임시정부는 굉장히 그 이후에는 침체를 겪어요. 그러니까 국무령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데 아무래도 국민대표회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창조파 다 떠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세력이 반토막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걸린 시간이 또 몇 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세력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독립운동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시간에 한 잘못된 사람의 그 사람을 몰아내는데 정력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현대사 최근에도 느꼈던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해방 이후에 단독 선거를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의 원천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대 들으면은 중국에 이제 일본이 직접
군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침략을 해오잖아요. 중일 전쟁. 네. 중일 전쟁 전에 이제 31년도에 만주 사변. 네.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 전쟁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상해에 직접 군대가 들어와요. 일제가 상해를 침공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해가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1939년에 충칭, 중경에 그 정착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국민당을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시련의 시기였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들면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가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대표성을 다시 조금씩 되찾기 시작을 하고 일본 패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한국의 레지스탕스, 임시정부 편에는 우리 조 작가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인 침체의 시기, 그래도 묵묵하게 임시정부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김구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참 4주간에 걸쳐서 3.1 혁명과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방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뭐 씁쓸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자랑스러웠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많이 게을물을 흐려놨네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3명 아닙니까? 이 3명 가운데는 그래도 제가 제일 무식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어본 대답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 3명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그럼 어떻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답?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 3명 중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무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로.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일단은 3.1 운동이 아닌 3.1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 타당한 이유들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사실 또 임시정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면서 진짜로 역사 공부를 3.1 혁명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어디 가서 조카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다 우리 두 분 덕택입니다. 별 말씀을. 우리 조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하면 3.1 혁명도 그렇고요. 그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그 세력들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라는 것까지는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싸워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지 않았나.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기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 5월에도 쭉 계속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정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5월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